도피성 출국 논란이 불거진 뒤 자진 귀국했던 이종섭 호주 대사가 오늘 사의를 표명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 대사의 면직안을 제거했습니다. 이 대사의 사퇴에 관련해 정치권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심에 따르는 정당이 되겠다고 외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포함한 야권에서는 총선을 의식한 행위라고 깎아내리며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자세한 정치권 이슈 두 분과 함께합니다. 고성국 정치평론가, 김성환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이슈 먼저 보겠습니다. 네, 이종섭 호주 대사가 사의를 표명했고 면직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일단 국민의힘에는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밝혀진 팩트만 놓고 보면 이종섭 대사에 대해서 공수처가 9월에 고발 접수를 받고 12월에 출국 금지를 할 때까지 조사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잖아요. 출국 금지 조치를 하고 나서도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호주 대사 발령의 즈음에서 자발적으로 가서 4시간 동안 대화를 했는데도 수사 준비가 잘 안 돼 있었다라고 하는 게 이종섭 호주 대사 측의 얘기였습니다. 실제로 돌아와서 여러 차례 소환해서 조사해달라고 하는 촉구 의견서를 제출했어요. 그런데도 소환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사안의 경우에는 일단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거가 상식 아닙니까? 뭐가 문제가 있어서 고발을 당했으면 수사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나서 처벌을 받든지 아니면 혐의 없음으로 해서 다시 활동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공수처만이 수사할 수 있는 사안인데요. 이것은 검찰에 넘기질 않았으니까. 근데 공수처가 수사 준비가 안 돼서 수사가 안 되는 상황에서 결국 정치적인 그 압력으로 이종섭 대사가 더 이상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을 줄 수 없다는 취지로 아마 사의 표명을 한 것 같고 본인이 사의 표명을 하니까 대통령도 그걸 수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중간에 한동훈 위원장이 역할도 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국민의힘에 좀 도움이 되는 결정이 이루어졌는데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러면 정치권에서 문제 제기하면 사실관계를 따지기 전에 먼저 사표부터 내야 되는 이런 잘못된 전례가 될까 봐 그 점은 좀 개인적으로 아쉽게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제외 공관장이 임명된 지 25일 만에 사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건 거의 초유의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외교 결례 문제에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정부가 애초부터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보고요. 둘째로는 그러니까 지난 4일 임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임명 직후에 출금 조치가 됐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그때부터 이미 그러면 총선에 영향을 줄 만한 사안이니까 총선 끝나고 난 다음에 내보내도 되지 않겠느냐. 정의 방산 문제 때문에 호주 대사로 전 국방부 장관을 임명한다면 이라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게 국민 여론이었거든요. 근데 임명을 강행했어요. 출근까지 풀어가면서. 그리고 나간 다음에 한 열흘 남짓 있다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공관장 회의에 참석한다고 하는 명분으로 왔는데 공관장 회의도 제때 열리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결국 자진 사퇴한 거예요. 국민 민심을 거스를 수는 없다.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다는 생각은 들고요. 또 하나는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해서 굳이 제외 공관장을 임명하고 또 자진 사퇴까지 하는 이런 일을 왜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의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 외환 문제, 결국은 이제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했던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라는 겁니다. 어찌됐든 임명 때부터 자진 사퇴까지 한 25일 동안 온 나라를 이렇게 시끄럽게 만들게 할 이유가 없었던 일이었는데도 굳이 이렇게까지 일을 만들었던 것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입장이 있어야 된다. 어떻습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요구하려고 먼저 이종섭 대사를 공격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합리적 의심을 가질 만한 정황입니다. 그런데 누가 사과를 해야 될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공수처가 이종섭 이제 전 대사인데 수사할 거 아닙니까? 시간은 좀 걸릴지 몰라도 언젠가는 수사하겠죠. 그래서 죄가 있으면 기소할 거고 죄가 없으면은 거기서 끝날 텐데요. 그 시점에
만약에 정말 문제가 있었는데도 윤석열 대통령이 고집을 부려서 호주 대사로 임명을 강행해서 논란을 자초했다면 그때 가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이종섭 대사 사태와 관련해서 국민들에게 경위를 설명하고 사과할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수처예요. 공수처가 수사를 해봤는데 이게 고발 자체가 근거가 없고 이종섭 전 대사가 사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라고 결론이 났다 칩시다. 그러면 그 시점에서는 이종섭 대사를 선거형 정쟁의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공격을 해대고 했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그리고 일부 그것에 부안해동한 국민의힘의 지도부도 저는 어떤 형태로든 정책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종섭 대사가 그 사의 표명한 직후부터 바로 윤석열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야말로 전형적인 이 선거형 정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고요. 사과를 누가 해야 될지는 공수처 수사 결과를 좀 지켜보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사 결과 보고 하자. 네, 오늘 한동훈 위원장 말로 저는 답변을 대신하고 싶은데요. 한동훈 위원장이 자신이 자진 사퇴를 건의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왜 한동훈 위원장이 자진 사퇴를 건의합니까? 선거에 물론 불리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걸 인정한 발언일 수도 있겠지만 이 사안을 그대로 뒀을 경우에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한 거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국내에 들어와서 조사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입장을 한번 표명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얘기가 나왔던 게 대통령실에서 이거 공원 뭐 일종의 이제 유착이다, 공작이다 이렇게 밝히고 난 다음에 이 문제가 굉장히 크게 논란이 됐고 그래서 2차 충돌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는 이종섭 대사가 귀국하고 난 다음에 이걸로 다 해결됐다. 이렇게 얘기하더니 자진 사퇴하고 난 다음에는 본인이 또 자진 사퇴를 건의했다고 말을 해요. 이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뜻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야당이 요구했기 때문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한동훈 위원장이 바라볼 때도 이건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다. 이렇게 인정했으니까 자진 사퇴를 건의했고 그걸 대통령이 수용한 모양새를 취했다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여권 내에서도 정리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이 왜곡될 수도 있어서 제가 짧게 한 말씀만 드리면 네. 한동훈 위원장은 이 사건 관련해서는 어떤 얘기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를테면 이종섭 대사가 사법적으로 책임질 일이 있다든지 없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일체 한 적이 없어요. 다만 이종섭 대사와 관련된 논란이 정치적으로 부담을 주고 있고 국민들도 걱정하시니 특히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이 문제로 국민의힘의 후보들이 이 문제로 걱정을 하고 있으니 이 문제에 관련해서 사정은 나중에 따져보더라도 일단은 좀 한 발 물러서 주는 게 좋겠다. 이거가 한동훈 위원장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선거를 지휘해야 될 선거 사령부로서의 한 얘기지 이 사안과 관련해서 이종섭 대사가 잘못됐다든지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이 있다든지 이런 얘기를 전혀 한 바가 없어요. 지금 김성환 평론가의 말씀을 잘못 들으면 마치 이종섭 대사가 뭔가 잘못이 있는 듯이 한동훈 위원장이 인정하고 전제하고 그리고 나서 사퇴를 요구한 것처럼 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런 사안은 아니다. 예, 그 점은 제가 밝혀두고 싶습니다. 한동훈 위원장도 뭐 검사 출신이니까요.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환 조사를 받으라 이런 얘기는 뭐 받고 난 다음에 나중에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는 수사기관이 판단할 몫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한동훈 위원장 말씀을 제가 한동훈 위원장 발언을 인용을 했지만 그 뒤에 이런 발언을 붙였어요. 저는 다른 사람들 눈치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국민 눈치도 안 보거나 아니면 대통령 눈치도 안 봤다는 얘기가 되는 걸 텐데요. 그러니까 눈치 보지 않고 한동훈 위원장의 의견이 그것이었다. 이 말씀으로 전 대신할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증원이죠. 증원 문제를 좀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하는데 일단 대통령실에서 2,000명을 좀 고수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여당에서는 좀 이 숫자에 대해서 좀 유동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선거를 당장 치러야 되는 후보들이나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가 선거 전에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한결같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사안은 그렇게 쉬운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00명 증언의 숫자를 윤석열 대통령이나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시한 게 아닙니다. 이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닌가요? 이 의대
의원들로부터 의견을 쭉 수렴하고 그래서 최소 2,300여 명에서 2,800여 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1차 나왔고 그다음에 이 2,300여 명은 현재 수용 가능한 숫자까지 포함한 최저 숫자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막상 정말로 몇 명을 원하느냐 했더니 3,400명이 더 늘었잖아요. 이게 다 대학에서 요청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 요구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2,000명으로 낮추고 그리고 이미 교육부 배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년도 그 이 입시 요강에 반영이 되는 배정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 보면 2,000명의 85%를 지방의대, 민의의대 그리고 지방의 그 의료 거점 병원인 지방의 국립대학의대 이런 데다가 다 배치를 했어요. 서울은 한 명도 증원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정도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왔는데 의협에서 무슨 이유에서인지 지금 세 가지 요구를 지금 하고 나선 겁니다. 첫째는 대통령 사과하라예요. 네. 두 번째는 박민수 복지부 장관 차관. 예, 조기용 복지부 장관, 그다음에 박민수 차관을 해임하라는 거예요. 파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증원 2,000명을 백지화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의료계 또 의협의 이런 요구가 뭐 대화를 하겠다는 입장이 아닌 거로 저는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대통령은 그 당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또 한동훈 위원장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한덕수 총리에게 네. 모든 걸 열어놓고 대화를 시작하라 해서 한덕수 총리가 지금 대화를 시작한 상태예요. 이런 상태에서 의료계의 대표성을 나름 갖고 있는 의협이 새 회장의 당선자가 이런 식으로 정말 요구 조건을 3개를 어느 것 하나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정부 입장에선 이걸 걸고 이걸 선행 조건이라고 지금 내걸고 있잖아요. 그러면 대화가 불가능하다는 뜻이고 대화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사실상 이런 상태에서 집권당의 후보들이 아무리 당장 표가 눈앞에 왔다 갔다 해도 이거를 의료계나 의협의 이 터무니없는 요구에 동조하는 듯이 이렇게 하면서 이 선거를 치르는 것은 전 집권당이기를 포기한 거다. 저렇게 생각합니다. 매우 부적절한 행동들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다만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가 그러니까 후보가 그냥 중구난방으로 막 이 얘기 저 얘기 하는 게 아니라 당 지도부가 이를테면 이종섭 대사 경우에도 한동훈 위원장이 대통령실에 건의해서 어쨌든 가닥을 잡듯이 한동훈 위원장이 기왕에 지금 중재에 나선 상태 아닙니까? 의료계의 요청에 의해서. 그럼 한동훈 위원장이 좀 대통령실과 내밀하게 조율을 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저는 의대 정수 증원의 조정 문제까지도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런 식으로 후보들마다 중구난방으로 나서는 거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의료 사태 해결에도 도움이 안 되고 선거에도 실제로 도움이 안 된다. 이거는 이 범여권의 분열 양상으로 보이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모습이거든요. 저는 그 점에 있어서 뭘 하도 좋은데 질서 있게 좀 해야 된다. 집권당답게 해야 된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되게 정리되려면 좀 빨리 정리됐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총선의 악재로 작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애초부터 의대 증원 2,000명을 발표할 때, 그러니까 2월 3일에 발표했거든요, 정부에서. 그리고 난 다음에 어찌 보면 대학별 수요 조사는 그 다음에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학들이 다 욕심이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거의 지역 대학들이 고사 위기에 처했다고 얘기할 만큼 됐으니까 의대를 좀 유치를 하게 되면 대학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대학의 이해관계와 의사들의 이해관계는 또 다른 거잖아요. 의대 교수들의 이해관계가 지금 다른 것처럼 대학에 종사하고 있는 의대 교수들조차 지금 사직서를 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의사 아니면은 의료계 전체 의견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애초에 문제를 풀 때 의대 정원 2,000명을 먼저 전제 조건인 것처럼 정부에서 제시를 하고 난 다음에 뭐 불가피하게 그렇게 제시하고 의사들이나 아니면 전공의들하고 협상에 들어가는 모습들을 보이고 그 2,000명을 좀 유연하게 가져나가면서 협상을 풀어나갔더라면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대통령이 딱 그거 정부에서 발표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2,000명이라고 쐐기 박듯이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태도는 지금까지 요지부동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의교협, 전국의대교수협의회 관계자들하고 만나가지고
그러면은 좀 더 유연하게 협상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중재하는 모양을 취했을 때도 바로 다음날 보건복지부하고 대통령실에서 아니 의대 증원 2,000명은 의사 증원 2,000명은 그건 협상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협상의 여지가 전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신문에서 이거는 의정 갈등이 아니라 의윤 갈등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을 계속 끌고 가면 끌고 갈수록 환자들의 피해는 더 커지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대통령과 집권 여당, 정부는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위치잖아요. 그러면 이게 리스크가 커진다고 생각했으면 뭐 예를 들면 B안이나 C안을 만들어서 의사들하고 뭔가를 풀어나가는 과정들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런 모습들이 안 보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정부가 정말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질 건강권이나 이런 것들을 책임질 의지가 있느냐 이렇게 지금 되묻고 있는 상황까지 온 것 아닌가. 이런 과정들을 보면은 왜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를 이런 식으로밖에 못 푸나 이런 답답한 마음이 좀 듭니다. 네. 한 말씀만 드리면 지금 이 야당에서는 이 의료 사태까지도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는 호재로 지금 사용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의료 사태가 막 발생할 그 무렵에 이재명 대표가 우선 정보지 인용해가지고 막판까지 갈등을 고조시킨 다음에 한동훈 위원장이 백마탄 천사처럼 나타나서 중재할 것이다. 뭐 이런 음모론까지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진행되는 양상은 그런 건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의협의 차기 회장은 평소의 지론이 이 저출산 그 사회이기 때문에 인구수가 주니까 의사 숫자도 줄여야 된다는 게 평소에 소신으로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500명에서 1,000명을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2,000명 증원이라고 하는 제가 보기에는 나름의 합리적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서 나온 숫자 중에서는 가장 최소 숫자를 잡은 것인데 이 정부의 이 공식 입장을 처음부터 부정하는 이런 식으로 지금 이게 대화가 되겠습니까? 더구나 이게 2,000명이 아니라 뭐 1,000명으로 만약에 했다 칩시다. 애초에 지금 차기 회장 말고 그 전에 의협 지도부요. 350명이 자기들 마지노선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350명은 김대중 정권 때 줄었던 350명을 회복시키는 350명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실제 변화된 우리 의료 환경에서 정말로 의사들의 숫자가 몇 명이 필요하다. 이건 이제 국민적으로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숫자들 아닙니까? 전문가들이. 이를테면은 이대로 가면 2035년에 15,000명이 부족하다. 이게 전문가들이 지금 예측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태에 지금 우리가 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해서 그게 2,000이든 1,500이든 또는 3,000이든 정말 합리적인 숫자로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여기에 의협이 처음부터 또는 전공의가 처음부터 뭐 제 눈에는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자기 밥그릇 지키기라고 하는 이 동인이 작용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안 된다고 주장한 거예요. 의대정은 절대 안 된다가 이 의료계의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관된 주장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모든 책임을 지금 이 정부와 대통령한테 지금 다 떠넘기는 식으로 이 문제가 과연 해결되겠는가. 환자를 버리고 국민을 외면한 것이 누군가. 그게 대통령과 정부인가. 아니면 자기 밥그릇 지키기에 급급한 의료계인가, 의료계 일각인가에 대해서 저는 분명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음 아이템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에선 정권 견제론, 정권 심판론을 가지고 나오고 있고요.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2조 심판론이라고 하죠. 또 다른 심판론을 꺼내놨는데 이 심판론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심판론이 지금은 좀 우세합니까? 뭐 이걸 아직 뭐 정확하게 조사를 한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어떤 게 우세합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분위기를 얘기해 주시면 일단 됩니다. 지금까지 조사하고 또 지금까지 국민의힘 후보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유세 현장에서 체감하는 의견들을 계속 전화해 왔잖아요. 그걸 기본으로 얘기를 하자면 당연히 정권 심판론에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은 부인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게 이종섭 대사 파문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때부터 여론이 급격하게 악화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사실 물가 문제가 거기에 이른바 대파 파동이라고 얘기하는 그 문제가 더 불을 지핀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저는 뭐 몇 번의 변곡점이라는 건 있는 거고요. 그 직전에는 또 민주당이 공천 파동 때문에, 공천 문제 때문에 굉장히 또 지지율이 내려가기도 했었잖아요. 또 앞으로 남아있는 한 12월의 기간 동안에 또 변화할 여지가 있으니까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보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국민들이 정권 심판론을 얘기하는 것의 기저에는 바닥 민심이 좀 깔려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집권 이후에 어찌 보면 사실 뭐 대통령은 누구나 다 처음 하는 거니까 당연히 서툰 모습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소통하려고 했지만 이른바 출근길 문답도 중단해버리고 기자들하고 만나는 자리도 사실상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민상토론회라고 하는 형식으로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자리만 했단 말이에요. 그런 불통의 모습들, 그리고 어떤 사안들이, 큰 사안들이 발생할 때마다 대통령이 뭔가 다른 사람의 얘기를 귀담아 듣지 않고 대통령이 고집 피우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 국정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해외 순방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면서 뭐 국가 국격을 높이는 것도 참 좋긴 하지만 과연 정말 거기에 맞는 국익을 제대로 챙겼느냐에 관한 국민들의 일종의 반추라고 해야 되나요? 다시 되돌아보게 해야 되는 모습들. 그리고 대통령이 그렇게 열중하고 있는 가운데 민생이나 아니면 물가 문제나 이런 고통은 점점 가중됐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닥 민심으로 계속 깔려 있었다고 봐요. 거기에 몇 가지 총선 직전에 불거졌던 사건들이 그걸 다시 되돌아보게 만들고 다시 심판론에 불을 붙이는 역할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조 심판론이 대안 카드가 됩니까? 그래 김성환 평론가 뭐 분석 잘 해주셔서 정권 심판론 있죠. 정권 심판론 없는 총선이 어디 있습니까? 이번 선거는 근데 지금까지의 총선과 달리 예. 정권 심판론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조 심판론이라는 것이 같이 지금 경쟁하고 있어요. 이게 예전에는 없던 세상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 선거는 선거 구도에 있어서도 보통은 정권 심판 그러면 공격하는 야당이 좀 우세하게 유리하게 가게 돼 있는데 이번은 상황이 좀 다르다는 점만 지적해드리고, 저는 공천이 끝나서 이제 공천 얘기는 안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 그래요. 공천을 좀 엉터리로 많이 해놓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천 해놓고 나서 정말 후보 취소 한 지역도 생기잖아요. 네. 세종갑. 자기들이 봐도 이게 갭 투기가 너무 명백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수천 수만 명의 전세 사기 당한 피해자들한테 엄청난 이 충격을 줄 수 있는 사안이다 싶으니까 서둘러서 공천 취소하잖아요. 선거구 하나를 사실상 포기한 거 아닙니까? 이런 일 지금까지 없었어요. 정말 전무후무한 사태입니다. 여기에 연일 지금 공천 다 끝나서 더 이상 공천 논란 없을 줄 알았는데 양문석 후보 부동산 문제, 뭐 공영훈 후보 부동산 문제, 김기표 후보의 갭 투자 부동산 문제, 이런 것들이 연일 지금 터지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 성범죄 가해자를 주로 이 변호한 변호사들의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이조 심판의 한 축인 조국 혁신당 쪽은 비례대표임에도 불구하고 당장 1번부터 심각한 문제가 지금 제기되고 있잖아요. 박은정 후보의 그 배우자 이종근 전 검사장, 이 사람이 검사 시절에는 그 정말 다단계 사기 사건을 전문적으로 했기 때문에 검찰 안에서도 검은 벨트를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예, 다단계 사건 그러면 무조건 이 사람이 최고니까. 근데 이 사람이 그만두자마자 다단계 사기 사건에 가해자 변호를 하면서 22억을 받은 거가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이건 박은정 씨가 비례대표 1번 후보로 공천이 안 됐으면 이것도 모르고 지나갔어요. 공직자가 아니니까 우리가 재산 보자고 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드러나니까 더 황당한 거는 그 배우자인 이종근 전 검사장이 160건을 사건 수임했는데 건당 1억씩 받아도 충분한 실력 있는 사람이다. 정관예우라면 160억은 받았어야지. 이런 얘기를 지금 비례대표 1번 후보가 버젓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공천이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예, 국민들이 이런 후보들의 그 이력, 후보들의 그 언행, 이런 것들을 놓고 다시 도대체 더불어민주당은 어떻게 이렇게 공천을 했는가?
조국 혁신당은 어떻게 이런 사람들로 공천을 했는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거는 일률적으로 정권 심판론이 우세하다, 뭐 2조 심판론이 우세하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아직 공천은 계속되고 있다. 공천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여전히 들들 끓고 있다. 저는 이게 어떤 형태로든 표심에 반영될 것이고 반영되는 것이 또 맞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했던 게 뒤에 논란의 후보 얘기도 함께 꺼내주셨어요. 예. 그래서 그 얘기도 함께 저는 할게요. 2조 심판에 대한 얘기만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2조 심판이라는 얘기는 신조어잖아요. 네. 보통 야당 심판론 이렇게 제기를 했는데 2조 심판이라고 굳이 사람 성명 앞글자를 따가지고 심판론을 제기한 이유는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이라고 하는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기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일종의 정권 심판론에 불을 붙이는 역할도 했고요. 기존에 정치 활동을 하지 않은 정당이잖아요. 근데 정치 활동을 하지 않은 정당이 갑자기 느닷없이 나타나서 지금 굉장히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 조국 혁신당까지 견제하기 위해선 이재명 대표만 심판한다고 얘기해서는 안 되는 그런 처지에 내몰린 것 아닐까. 그래서 2조 심판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이고요. 2조 심판론을 또 제기하는 좀 전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면에서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심판론이 높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럼 부인하기 어려운 거니까요. 근데 윤석열 정권 심판한다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총선에서 일당이 되거나 아니면 지금 이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과반 이상을 얻어가게 될 경우에는 이렇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다시 일종의 이제 국회를 장악하게 될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상상해 보십시오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 반복적으로 던지고 있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뭐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방식에 실망한 보수층이나 또 중도층 가운데 그 등을 돌린 사람들을 다시 등 돌리게 만드는 또 끌어들이는 유인 효과를 만들고 싶어 하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한동훈 위원장이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를 했는데요. 일종의 읍소 전략을 폈어요. 그러니까 우리부터 반성하겠다. 다시 한 번만 도와달라.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근데 그런 건 다른 한편으로 보면 과거에도 읍소 전략이 많이 나왔던 적이 그렇죠. 있었잖아요. 뭐 큰절을 한다거나. 회초리 맞고. 네. 근데 바로 그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정권 심판론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래도 정권 지원론, 정부 지원론을 한번 더 만들려고 하면 아무리 미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읍소하고 사과할 경우에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런 표심을 만들고자 하는 두 가지 양면 전략을 갖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동의하십니까? 읍소 전략을 벌써부터 쓰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렇게 따지면 뭐 X 같은 정치 이 말은 또 설명이 잘 안 되거든요. 네. 그거는 전 다른 방식으로 또 해석하고 뭐 있어요. 그러니까 네. 뭐 그걸 갖고 제가 토론하자는 건 아니고 네. 어떤 면에서는 그 선거의 전선의 성격을 좀 분명히 해야 된다. 예. 이게 뭐 전쟁은 아닙니다만 네. 그러나 우리 편은 어디까지고 상대는 어디까지다라고 하는 것을 전선을 정확하게 그어줘야 되잖아요. 저는 이제 이 조국 혁신당이 이 야권 입장에서는 이게 매기 같은 역할을 지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매기가 이 역할을 잘 하게 되니까 이를테면 이건 제가 호칭 없이 그냥 시중에 돌아다니는 얘기니까 나 이재명 보기 싫어서 안 갈라 그랬는데 조국이 때문에 가긴 가야 되겠어. 이런 얘기들을 야권 지지자들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야권 지지자가 투표장에 갔을 때 그러면 조국 혁신당만 찍고 지역구는 안 찍겠습니까? 당연히 찍죠. 그건 2번 찍을 거, 1번 찍을 거 아닙니까? 네. 더불어민주당 찍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조국 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한테도 굉장히 좋은 효자 노릇을 지금 하고 있어요. 투표장에 가야 될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이 보수 진영, 범보수 진영 입장에서도 그런 이 짜고 치는 건 아닌데 일종의 그 흐름상 역할 분담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지금 SNS에 보면 다 28 청춘 막 이런 글들이 올라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 2번은 지역구는 2번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예, 국민의힘. 국민의힘. 8번이 자유통일당이에요. 아하. 자유통일당입니다. 네. 그러면 이게 무슨 함의가 있냐면요. 자유통일당은 그 광화문에 그 100만여 명이 모였던 이 자유우파의 또는 이 보수 진영을 대표한다고 하는 정당이거든요. 그런데 이 보수 진영 안에서도
나 정말 국민의힘 꼴보기 싫어서 특히 도태우 후보, 장해찬 후보 이 공천 파동을 겪으면서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런데 자유통일당은 찍어야 되겠어. 투표장에 갈 거야. 그러면 그분들이 가면 지역구 몇 번 찍겠어요. 국민의힘 찍겠죠. 2번 찍겠죠. 그래서 28청춘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치 조국 혁신당이 범야권 진영 안에서 매개 역할을 하듯이 지금 자유통일당이 범여권 안에서 매개 역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이전의 정치에는 참 보기 어려웠던 그런 현상인데 그만큼 두 가지로 저는 생각합니다. 기성 양당에 대한 그 실망이 크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실망이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우리 보수가 이겨야 돼. 전체적으로는 우리 야당이 이겨야 돼라고 하는 진영 논리는 작동이 시작됐다. 그러니까 그 진영 논리 안에 들어가는 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또 국민의힘과 자유통일당은 상당히 세가 모이는 반면에 나머지 정당들한테는 좀 안 된 얘기지만 이 양당으로 세가 몰리게 되면서 오히려 주변화되는 측면이 있다. 실제로 지금 전 며칠 동안 녹색정의당 뉴스 거의 못 봤거든요. 네. 예, 이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미래 큰일 났는데요. 네. 국민의 미래가 이제 고민이 많아지는 거 아닌가, 거꾸로. 행복한 고민이죠. 아, 네. 그런가요? 행복한 고민이죠. 아니요, 제가 뭐 반박하는 건 아니고요. 뭐 여러 가지 움직임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보수 진영에도 혁신당 같은 뭔가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뭐 모든 선거가 다 마찬가지지만요. 자기 지지자들이 투표장에 안 나오면 그건 그냥 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지지자들은 똘똘 뭉쳐서 나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확장하는 이런 전략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그거는 보수 진영에도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총선 앞두고 왜 그러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한동훈 위원장은 사실 거기에 좀 더 쓴소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대통령을 좀 더 선거에 유리한 방향으로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실망 여론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래 들어서 이 한동훈 약발은 다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니까 최근에 한 위원장이 굉장히 발언이 좀 세졌잖아요. 저는 그걸 더 딛고 한 위원장이 그동안에 약발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한 위원장이 진짜 뭔가를 바꿀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이거 뭐 서로 간의 분석이나 관점은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이제 다음 주밖에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요. 아니, 진짜 말씀하신 그런 고비가 있었는데 제가 어제 오늘 이제 정부와 당이 이게 대통령이 직접 선거에 뛰어드는 건 말이 안 되죠. 그건 불법이지만 그래도 보면 밀어주고 당겨주고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고 하는 게 이 범여권의 그 역할 분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점에서는 그 통상적인 여권의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고 하는 흐름들이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런 점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슈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